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4편 총애받는 학생 박정희. (1936년 5월 7일) 대구사범 육상대회에서 박정희는 800m 달리기 3조에 출전해 2등을 했다. 1등의 기록만 적혀 있는데 2분 21초 1. 그달 20일 박정희를 포함한 5학년생들은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그날 부산항에서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항에 닿았다. 그들은 열 이틀간 히로시마, 오사카, 나라, 도쿄, 가마쿠라, 니코 등지를 돌아다녔다. 박정희와 학생들이 가장 놀란 것은 숲이었다. 이정찬의 일기. 5월 21일 히로시마에서 오사카로 수목이 올창하여 한층 원만한 빛이 보인다. 이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너그러운 것이다. 아카시, 효고, 오사카 거의 한 도시처럼 붙어있다. 감격할 따름이다. 거칠어진 고향과 비교하여 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영웅숭배의 기질이 있던 박정희는 아마도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있는 니코의 동조궁에서 느낀 바가 있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했다. 박정희 일행이 5월 31일에 학교로 돌아오자 기분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숙사생 23명이 장티푸스에 감염돼 비상방역체제였다. 6월 29일부터는 5학년생들이 농촌학교 위탁실습을 하게 됐다. 학생들이 농촌지역 보통학교에 가서 농사도 지어보고 농촌의 문제점도 깨닫도록 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경남 사천군에 있는 사남보통학교에 배치됐다. 그가 나중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 이 실습에서 많은 암시를 받았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농촌 실습은 7월 12일까지 계속됐다. 박정희는 하숙을 했는데 주인이 생선 요리를 해주면 먹지 못하고 소금에 절인 갈치나 곰삭은 굴비만 먹었다. 박 대통령은 1965년 진삼선 개통식 때 사천에 들러 농촌 실습 때의 하숙집 여주인 명영희를 찾았다. 명씨는 출타 중이었다. 박정희는 서울로 돌아와 다시 명씨와 아들 최병기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7월 20일 대구사범은 1학기 종업식을 갖고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30분간 기숙사 청소 그리고 30분간 담임 교사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은 뒤에 학생들은 고향길에 올랐다. 박정희는 상무리에서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이정찬의 일기에서 그때의 흥분을 느낄 수 있다. 8월 10일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마라톤에서 1, 3등을 했다. 무엇이라 축하해야 하나. 8월 11일 실증이 날 정도로 비가 내린다. 손기정 선수에 대한 호외는 계속 뿌려진다. 전국 방방곳곳 환희로 가득 찼다. 라디오에서는 이 군중을 보라. 수많은 환영 군중 속에서 세계의 위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총통 히틀러와 역사적 광경을 배경으로 악수. 박정희는 8월 22일 대구사범으로 돌아왔다. 여름방학이 끝난 것이다. 학우들은 모두 건재했다. 기숙사의 빈대도 건재했다. 22일과 23일 밤 북료 6실의 동거생인 박정희와 11명의 학생들은 빈대와의 전쟁을 벌이느라고 잠을 설쳤다. 실장인 이정찬은 일기에서 대열을 지어 쳐들어오는 빈대와의 싸움이라 표현했다. 대구사범 4, 5학년생들은 24일 대구 80년대에 입소했다. 지난해에 이은 2주간의 훈련이 시작됐다. 완전한 군사훈련이었다. 25일 박정희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다. 점호, 침상 정리, 아침 식사를 번개처럼 해치운 뒤에 7시 반부터 훈련에 참여했다. 저녁 6시부터는 야간 연습이 있었다. 다음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각계전투 훈련을 받았다. 27일에는 비가 내려 박정희는 실내에서 내무반 근무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오후에는 사격 예행 연습을 했다. 이미 명사수로 정평이 나 있던 박정희에게 있어서는 즐거운 연습이었다. 저녁에는 학생들이 주보로 몰려가 군것질을 했다. 단팥죽 한 그릇을 사 먹기 위해 1시간을 기다리는 학생도 있었다. 밤에는 폭풍우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연병장에 나가니 죽은 참새들이 뒹굴고 있었다. 그런 참새들을 주워 모으니 새 양동이나 됐다. 오전에 사격 연습, 오후에는 사격, 밤에는 만화영화 상영이 있었다. 9월 1일에는 대구사범의 교련주임인 아리카와 중자가 군인 치규의 대요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다음 날에도 아리카와는 스페인 반란의 진상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아리카와 중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다. 직급이 정6위 훈 4등으로서 교장 바로 아래였다. 그는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 사람들을 경멸하는 말들을 조선인 학생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했다. 일본인 교사들도 아리카와를 두려워했다. 그는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인기가 있었다. 민족 차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리카와는 박정희를 보쿠세이키라고 부르면서 귀여워했다. 총검수를 가르칠 때는 박정희를 시범조교로 불러냈다. 박정희가 보여주는 모범 동작은 직업군인 수준이었다. 그의 차렷 자세는 말뚝을 박아놓은 것 같았다. 학과 시간에는 빛을 보지 못했던 박정희지만 교련 시간만 되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3학년 때는 소대장에 임명되기도 했고 그 뒤에는 나팔수를 지원하였다. 9월 30일은 추석이었다. 학교에서는 무슨 심술이 났는지 이날에도 학생들을 쉬게 해주지 않았다. 오전엔 단기 강습과정 수료식과 2시간의 교련이 있었다. 오후에는 기숙사의 대청소를 시키는 것이었다. 온건한 이정찬까지도 일기장에다. 외출할 수 없도록 대청소를 시킨 것 아닌가. 추석은 어디까지나 추석이다 라고 불평했다. 10월 19일 박정희는 학교 부설 수석농장에 가서 벼베기 실습을 했다. 그날 저녁 사감회의에서는 9월분 기숙사비 미납자들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오는 25일까지 미납 상태가 계속되는 학생은 집으로 가서 돈을 마련해 오라는 결정이었다. 며칠 뒤 박정희는 구미로 내려갔다.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4번째의 추방 같은 귀향이었다. 그가 학교를 비운 사이 학생들은 학과 외의 일로 시달리고 있었다. 10월 24일부터는 교육칙어 제정기념주간 행사가 시작됐다. 첫날엔 칙어 봉독식과 암송 모임,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학생들이 5시 반에 일어났다. 7시 반까지 대구 신사에 모여 참배하고 학교로 돌아와서는 또 국기 개양식과 교장의 훈화, 이어서 교련. 11월 12일에 박정희는 상무리에서 기숙사 실장인 이정찬이 보낸 엽서를 받았다. 11월 24일부터 기말 시험이 있을 예정이니 빨리 돌아오라는 재촉이었다. 며칠 뒤 박정희는 기숙사비를 마련하여 구미역을 떠났다. 박정희는 4학년 때는 73명 중 73등, 5학년 때는 70명 중 69등이었으나 유급은 되지 않았다. 시험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쳤고 평균 점수가 61점이었기 때문이다. 5학년 때만 장기 결석을 40일이나 하고도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머리가 좋다는 증거가 됐다. 12월 7일부터 박정희는 동급생들과 함께 대구 공립보통학교의 교생으로 배치돼 교사 실습을 하게 됐다. 다음날 오후에 기숙사로 돌아오니 수색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정찬의 일기. 12월 8일, 오늘은 어두운 뒤에 돌아왔다. 도중 강습과생을 만났는데 기숙사에서는 무엇인지 시끄럽다. 우선 식당에 들어가 보니 친구들 중에는 무엇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럼 나도 하고 조사해봤더니 저 스크랩북이 없었다. 이코마 선생이 조사했다고 한다. 12월 10일, 저녁 식사 후 교환을 만들고 있을 때 급사가 와서 기시 담임 선생이 부른다고 한다. 스크랩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무엇인가 있어 호출되고 있다. 그것은 3년 전의 일이다. 그래도 효력이 있는지 저러한 것을 무엇인가의 증거로 보관이라도 하면 곤란하다. 내용보다도 표면의 사안을 갖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박정희가 5학년일 때의 담임은 기시 요네사쿠였다. 수신, 공민 과목을 담당했던 그는 당시 44세였다. 시즈오카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는 1928년 대구 사범에 부임했다. 부드러운 학자 분위기를 지닌 기시는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서 호평을 많이 받던 일본인 교사였다. 이른바 대정 데모크라시를 호흡하면서 학창 생활을 보낸 때문인지 그는 조선인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애썼다. 김제여고 교장을 거쳐 광복 뒤에 일본에 돌아가서도 교육계에서 일했던 그는 유전교육 60년이란 회고록을 남겼다. 이 책에서 그는 대구사범 교사 시절에 고민을 털어놨다. 기시가 대구사범에 부임했을 때 교장이 맨 처음 준 주의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절대로 조센진이란 말을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반항기 조선 학생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대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 시킬수록 교사의 의도와는 반대로
항일, 이일의 방향으로 빗나가고 순종이나 소박함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을 보고는 식민지 교육의 어려움을 절감했다. 5.15 사건, 국제연맹 탈퇴, 226 사건이 잇따르면서 생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시달됐다. 교사에게까지도 국민복의 전투모, 머리 짧게 깎기 등이 권장됐다. 현역 배석 장교가 눈을 부라리는 분위기 아래서 교육은 지도에서 훈련으로, 훈련에서 단련으로 엄격해져 가기만 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없는 기숙사를 사감을 동원하여 뒤져서 사상관계책이나 조선원 노트를 조사하는 등 특고 경찰과 같은 행동도 있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학생들이 흩어진 책들을 보고서 분노와 반항심을 가질 것은 당연했다. 박정희의 성적표를 보면 하나 재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5학년 때 담임교사 기시는 박정희의 품행평가란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비워뒀다.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담임 선생들은 불활발, 불성실, 빈곤한 듯 식으로 나쁜 평을 써놨는데 기시만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꼴찌권에 이 학생이 지닌 그릇이 간단치 않음을 알았을까? 기시는 1975년 9월에 대구 사범 출신 제자들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달 26일 오전 그는 청와대로 초청되어 집무실에서 왕년의 제자 박정희를 만났다. 박정희는 스승을 반갑게 맞더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일본어로 말문을 열었다. 70을 넘겼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아주 젊게 보입니다. 사범학교 시절에는 올백을 한 머리가 새까만 선생님이셨는데. 박 대통령은 양해를 구했다. 선생님, 저의 일본어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관저에서는 일본 사람들을 공적으로 만나게 되므로 일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어를 알아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시가 들어보니 박정희의 일본어는 정확무비했다. 그는 박정희와의 대화에서 일본 육사에서 단련된 정확, 신속, 실천, 과감한 기풍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시를 안내해온 대구사범 출신 인사 두 사람이 박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잠시 기시는 대화에서 소외됐다. 이를 눈치챈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다시 일본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기시는 대담한 결단과 세심한 배려를 공유한 지도자상을 느낄 수 있었다. 기시는 종전 후 미국이 일본에 이식시킨 633의 교육제도가 혼란을 가져왔다고 불평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와보니 건국의 이상이 초, 중, 고등학교에 잘 침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감동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다음 세대에 기대를 걸고 교육에 힘쓰고 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군요. 대학에서는 되도 않는 옷차림에다 장발과 엉터리 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반대만 하려고 하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분이 지나서 기시가 일어서려고 했더니 대통령은 붙들었다. 좀 더 말씀을 나누시죠. 비서관에게 지시해 놓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커피를 권하면서 담소를 계속했다. 기시가 붓글씨를 부탁하자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타면서 극구 사양하는 것이었다. 저는 원래 글씨가 나쁩니다. 선생님에게 드릴 만한 글씨를 쓸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대통령의 활력에 넘치는 글씨를 보고서 감탄했습니다. 어디서요? 옛 대구사범을 찾았을 때 교장실에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선생님께서 일본으로 돌아가신 뒤에 저도 연습을 해서 한자 써 보내겠습니다. 기시는 화제를 일본 문화의 뿌리로 돌렸다. 중국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 박정희는 인사치레의 말로 넘기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일본에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수한 민족성의 기반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문화인과 기술자가 일본에 건너가서 정착, 이들이 또 독자적인 일본 문화를 만들었죠. 유교로 말할 것 같으면 본산인 중국에서는 쇠퇴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여기서도 형해화하고 말았고 유독 일본에서만 일본 유학으로 대성했습니다. 한국의 유교는 공자묘 등 각지의 형식상 남아있기는 하지만 본질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대구사범 시대의 배운 이야기 가운데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도의 학숙에서 공맹의 가르침을 강론하는 자리에서 야마자키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공자, 맹자가 군대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은 대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야마자키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는 즉시 공맹을 맞아 싸워 그들을 포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맹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학문이란 것은 이렇게 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공자 맹자가 살아서 대성하였습니다. 박정희는 일본의 주체적인 외래사상 선별 수용과 한국의 사대적인 외래사상 추종을 비교한 것이다. 50분이 지났다. 박 대통령은 5학년 때의 담임 기시가 시간을 너무 빼앗는다고 미안해하니까 선생님, 우리 나가서 기념사진이라도 라고 했다. 집무실의 작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니 초가을의 햇볕이 좋았다. 박정희는 관절을 삥 두르고 있는 국화 화분을 가리키면서 저는 국화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은 국화의 계절, 일본의 국화도 아름답죠. 국화는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기시를 배웅하기 위해 본관 현관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쿠데타의 지휘자로서 이곳을 무혈 점령한 제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에서 운명의 불가사의를 느낍니다. 그러한 내가 언제 살해될지 모른다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담담한 수레의 기시는 입에는 차마 올리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던 말을 했다. 영부인의 일은 참으로 애석하게 됐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시는 작별을 고하고 돌아오는 차 중에서 바싹 마른 최고의 대통령, 그러한 그의 어디에 결사적인 우국의 투지가 숨어 있는가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한다.